내 딸 마야를 돌려주세요. 갑자기 그녀는 조용한 집에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세상을 떠난 후 내 아들 존의 배우자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떠날 때 여전히 슬퍼하면서 그녀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손녀 마야는 연약했지만 나는 존을 대신하여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 그 이후로 수년이 지났고 멜리는 어머니로서 내 등을 받아줄 자연스러운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내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버렸던 마야, 이제는 다시 데려가고 싶어도 마야를 살며시 안아주는 괴로움이 가득해요. 엄한 눈빛으로 멜라인을 바라봤죠. 결코 마야를 그녀에게 맡길 수 없었어요. 나는 레이첼 54세 잃어버린 지 2년째 사랑하는 남편이 병에 걸려서 이 넓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만 계속 여기서 살고 있어요. 아들 존이 한때 동거를 제안했지만 그의 아내 멜라인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멜라인이 나를 분명히 싫어했기 때문에 존과 나는 여전히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가족, 특히 내 손녀 마이어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머물렀을 때 마이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어가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멜린으로 인해 우리 관계가 더 자주 긴장됩니다. 마야는 여자이므로 좀 더 여성스러워야 합니다. 멜린은 마야에게 프릴 부드러운 천드레스를 입히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활기차고 활력 넘치는 소녀 마야는 그런 드레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마야의 미소를 보며 마음껏 즐겁게 노는 모습이 너무 기뻐서 안심이 되었어요. 행복해하는데 그걸 보고 멜리는 눈에 띄게 화를 냈어. 마야, 이게 무슨 옷이야. 여자가 이런 바지를 입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할머니가 특별히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고. 마야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자 멜린 얼굴이 화나서 흐려졌다. 레이첼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는 그녀의 부모입니다. 마야는 그것이 중요한 전부입니다. 지금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나는 멜린이 놀라서 소리쳤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야, 그는 소란을 듣고 재빨리 내 팔을 잡았습니다. 존이 다음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급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이어가 좋아한다면 마이어에게 이 바지를 입게 하라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멜라인은 제이엔에게 그것이 처음에는 그녀의 분노에 압도된 주요 문제인 것처럼 어필했습니다. 자는 나중에 분명히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너무 사소한 일로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는 이 집의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당신이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고 이 존을 보고 빨리 갔어. 알았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리고 엄마는 좀 더 조심해. 마야는 손녀지만 우리 아이가 먼저야. 존이 멜린과 함께 내 아들의 옆모습을 지켜보고 있어 깊은 충격을 느꼈어. 제이엔은 항상 친절했어. 괴로워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마음의 멜린은 계속해서 마야의 바람과 선호를 무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혀주었다. 마야는 멜린을 위한 옷 입히기 인형처럼 되었다. 과거의 꾸짖음이 마야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고 더 이상 마야의 욕망을 표현하지 않았다. 바지 입으세요. 마야, 그 옷은 밖이 너무 따뜻해서 더워요. 괜찮아요. 엄마가 골라주신 특별한 드레스라서 입어야 해요. 마야는 웃으며 대답했는데 얼굴에 땀이 눈에 띄게 흘렀어요. 그녀가 입었던 옷은 분명히 여름 더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잔이 그녀를 말리려고 했을 때 제발 엄마가 그냥 놔두세요. 그녀가 화가 났을 때 그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되지만 마이어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이어는 용감하게 노력했습니다. 미소를 유지하려고 괜찮아 할머니 걱정하지 마.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마야는 열사병 증세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급히 이송됐고 의사는 더위를 대비해 옷을 너무 많이 입은 할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의사 메이다인의 경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마이어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견뎌온 사람이 마이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변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멜라인이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비난을 전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달에 제이앤과 마이어를 고려하여 의사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제이앤은 면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정된 가족 모임 날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는 이해했고 그달의 가족 교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달 오후에 예정일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야가 경찰과 함께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 손녀가 방황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금했습니다. 충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여기 혼자 계십니까? 마야는 불만스러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멜린 마야를 혼자 내보낸 마야는 겨우 6살이었고 길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이어가 존에게 연락했을 때 안전했습니다. 존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전화 너머로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마이어와 멜라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이 중요한 일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곧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이앤과의 이 대화가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앤은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존은 이 세상을 떠나기엔 29살밖에 안 돼서 존, 아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쓰러졌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 상태를 알아채고 마야가 걱정스럽게 내 손을 잡고 다가와요. 존의 장례식. 멜라인이 마이어를 데려가기 전날 아침에 나는 그녀를 꽉 안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이어는 우리 딸입니다. 내가 그녀를 데려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확신합니까? 정말 마이어를 어머니에게 맡겨야 할지 몹시 고민했습니다. 결정. 할머니, 안녕. 메이야, 무슨 일이냐? 존이 죽은 지 한 달 뒤에 멜린이 마야를 데려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할머니가 살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한때 생기 있는 영혼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어. 마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가 밥도 안 먹고 돌아오셔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 상태로 방치돼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멜린이 변명을 무시했다고 비난하는 게 마치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야가 입고 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우리 집에 혼자 왔을 때 그녀가 자네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했습니다. 마이어는 당신이 그녀를 위해 요리하면 반드시 먹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보다 너를 더 신뢰하는 것 같은데. 책임을 져버린 엄마로서 내가 멜린에게 거칠게 말했더니 그녀는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라고 다투느라 기운이 없어 고개를 숙였다. 마야, 뭐 먹을래? 카레 좀 드실래요? 쌀. 마야가 힘없이 대답했다. 소원을 들어주고 상냥한 미소로 응해줬던 카레라이스. 그럼 오늘 밤은 특별히 만들어줄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오랜만에 웃는 마야의 모습에 나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메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엔 놀랍게도 두 사람은 모두 사라졌다. 깊은 한숨을 쉬며 왜 멜린이 인사도 없이 떠났는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이 나를 짜증나게 했지만 이내 큰 기쁨을 느끼며 상냥하게 웃으며 마야와 재회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마야가 얼마나 야위어 있는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듯 어지럽혀져 있는 게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 마야 목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보니 마야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입구에서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눈물 범벅된 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앞으로 너랑 살자고 했어. 정말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어. 멜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어. 나는 그녀의 모성적 본능에 대해 의심했지만 그녀가 그녀를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기 딸을 뒤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멜린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매들린의 전화는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헤매었지만 마야를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가족분이어서 마야를 모시고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할머니, 저는 이제 학교에 갑니다. 네, 잘 지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야가 힘차게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의 필요를 배려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미아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학교에 배웅한 후 밝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계산대에서 바쁜 와중에도 마야를 위해 노력하는 동네 슈퍼마켓 마야는 항상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고 어느 날 일하던 중에 전화가 울려서 급히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누구야? 믿을 수 없을 만큼 전화가 온 것은 메린이었다. 친구를 잃었어.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나 재혼했어. 매들린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내 감정을 자극했어. 재혼 네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요. 아니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여기 오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날 저녁 멜린 집 앞에 갑자기 나타난 마야는 오랜만에 엄마를 보고 몸을 떨었고 마야는 곧바로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었고 멜린은 심심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잠시만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나는 당신의 엄마 이모입니다. 당신은 마야. 불안한 표정으로 멜라인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시선으로 내 얼굴이 놀랐습니다. 마야, 전화하지 마세요. 이모라고 부르세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는 할머니입니다. 진짜 엄마는 이제 없어. 4년이 지나고 10살이 되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마야의 말. 마야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성장했고 특히 어머니에 대한 괴로움 속에서도 그렇죠. 멜린 마야는 자신만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엄마에게 뭔가 말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마야 할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마야가 자신의 진정한 감정에 대해 차분하고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4년이 정말로 그녀에게 닿았어. 제발 나에게 당신을 낯선 사람처럼 보이게 놔두실 수 있나요?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멜린, 내가 이 말을 계속해서 말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지. 그렇지, 제발 포기하고 돌아가.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 메리는 계속 울부짖는 아이처럼 소리쳤어요. 남편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야를 되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당신의 이기심은 마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없어요. 내 유치한 추론에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나는 마침내 답답함을 드러냈어요. 그런 힘에게 소중한 마야를 맡길 수 없었고 무책임한 사람 마야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당신은 마야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소란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맹렬한 폭풍하니 난 그 사람이야. 메린 계속 화나서 떨면서 외쳐 제발 돌아가라. 이모 충분히 했어. 마야는 싫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나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혼날까봐 전화할게. 그리고 상황을 직접 설명하자. 이 마야는 멜린이 멈추기 전에 재빨리 일어나 멜린에게 다가갔다. 마야는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마야, 멈춰라. 지금이야. 전화를 걸고 있는데. 절망의 울부짖음에 전화벨이 계속 울리더니 갑자기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목소리. 답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신가요? 마야가 스스로 상황을 처리할 능력이 있지만 얘기 좀 해야겠어요. 마야에게서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화를 받은 남자에게 제가 마탈린의 전 남편이라고 정중하게 알렸습니다. 시어머니 메리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 분명히 혼란스러워 보이시네요. 사실 전 남편 어머니 입장이 새 배우자에겐 어색할 수도 있어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말을 잘 골라내요. 아까 전화한 사람은 마야였어요. 당신이 얘기하던 그 아이예요. 그게 마야였죠. 남자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멜린과의 오해는 풀릴 거라 믿습니다. 당신이 말한 오해가 우리 집에 올 것입니다. 나는 멜린이 그런 설명을 한 것을 알고 회의적이었지만 라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더 히트 오브 서머 폭로에서 멜린이 마야에게 두꺼운 옷을 입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열사병의 위험에 처해 있었고 6살밖에 안 된 마야를 혼자 나가서 그녀를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멜린은 당황하여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실제로 마이어와 함께 사는 이유는 멜라인이 그녀를 우리 집에 두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다시 우리에게 연락했을 때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전화 통화한 남자가 말문이 막혀서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행동의 현실 현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하기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멜린이 마야에게 적합한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마야를 나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 당신을 멜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쳤나요? 왜 멜린은 왜 그동안 마야를 혼자 내버려 두었나요? 시어머니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 마야가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 아니니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실망한 것 같았고 통화를 끝내고 싶다고 표시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는 것은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이혼을 의미하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마야는 조용히 그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얼굴은 10살 치고는 흔하지 않은 차분함과 평정심을 보여줬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멜라인 침착하게 말했지만 단호한 의도로 멜라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이어를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집에 있어서 난 항상 혼자였어. 마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멜린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소리쳤어. 걔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분명했어. 의사가 말하길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어. 넌 감옥에 있을지도 몰라. 이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지 마. 정말 끔찍한 일은 내가 한 짓이야.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 마야가 내 옆에서 떨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분노와 두려움으로 이내 몸을 떨고 있었어. 제발 가져. 이모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야. 마야, 그런 말은 하지 마. 멜리는 아마 예전 행동이 생각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걱정스러운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갔고 나는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갔다. 메린이 현관문으로 나가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나갔나? 이제 가버렸구나. 마야, 넌 정말 잘했지. 네,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 마야가 나를 안아주고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줬어. 내가 데려간 이후로 그녀는 너무 많이 자랐어. 4년 전 걱정스러울 정도로 날씬했던 그녀의 변화는 그녀가 어머니의 가혹한 대우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그녀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마야는 집에 없고 학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당신은 실상을 모르고 연루되어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그 남자는 문 앞에서 깊이 사과했고 그 사이 멜린은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멜린도 절대 사과해야지. 그럼 절대 안 돼. 이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남자는 종이 멜린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나는 그것이 이혼 문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의 멜린에 대한 실망은 분명했다. 잠깐만, 우리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필사적으로 그 남자에게 매달린 필사적인 멜린을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충분한 멜라인을 말하겠습니까? 소동을 멈추세요. 한때는 며느리로 보살펴졌지만 지금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멜린,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남편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썼다. 한때 그녀의 말에 휘둘렸던 그 남자는 이제 그녀의 본성을 알았습니다. 현재의 누구도 그녀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멜린, 그땐 우리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배려가 부족했지만 변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멜리는 마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야와 나에게 주방은 언제나 특별한 시간이다. 오늘은 함께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맛있게 먹었다. 마야는 중간 정도 매운 카레를 좋아한다. 야채가 좀 고르지 않았지만 그 노력의 증거였다. 그날 마야는 좀 불안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멍하니 고개를 갸웃했는데 마야가 몰래 웃었어요. 오늘은 할머니 생일이에요. 아, 맞다. 최근에 제 생일도 잊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도 못했는데 마야는 오늘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카레라이스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은데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의지가 강해서 결심했어요. 그 애를 응원하기 위해 넌 모든 걸 혼자서 할 거야. 평소에는 같이 하는데 오늘은 달라. 응응, 오늘은 나 혼자 할 거야. 그냥 나를 지켜봐. 마야 할머니는 자신있게 선언하셨어. 나는 그 애의 성장을 믿고 가끔 소파에서 지켜봤어. 부엌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야채가 잘 잘리지 않는다. 어떡하지? 괜찮아. 마야는 할 수 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마야는 칼을 꽉 쥐고 힘을 되찾은 듯 요리를 마친 후 다시 썰기를 시작했다. 야채를 솜씨 좋게 냄비에 볶기 시작한 야채. 곧 기분 좋은 향신료 향이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끝났어요. 마야 수고했어요. 그래, 최선을 다했어요. 할머니 마야는 갓 만든 카레라이스를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카레라이스를 좋아했던 존을 떠올렸다. 마야와 존은 음식 취향도 비슷했고 마야의 모습도 날이 갈수록 존과 닮아가고 있었다. 존이 이 세상에 준 소중한 선물 앞으로 마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존은 반년 만에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다행히 이미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불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때 엘릭스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Yes, you mine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속 프로세스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에드에서 찾을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믿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내 귀에는 엘릭스가 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침실에서 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가 여전히 깨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ES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렸다고 말하면서 반년이 지나도록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생활을 이어갔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드디어 존 스칼리지 졸업식이 다가온 그는 특별한 날인 것처럼 시간을 내어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다. 그동안 그를 키워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졸업식 초대 오늘은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는 집을 떠나기 전에 잠깐 말했다. 만약 그의 충격적인 대화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집에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오늘 나에게 약간의 감사를 표한 것은 아마도 그의 생모 제시카와 알렉스와 함께 어딘가에서 식사를 즐길 것입니다. 알렉스는 또한 두 사람이 방으로 침묵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녁 식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고 나는 종이와 펜을 손에 들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55세입니다. 오늘은 엘릭스와 존이 가족이 된 이후 결혼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엘릭스와 저는 둘 다 이전에 결혼했으며 이전 결혼에서 치료받은 해로운 결혼 생활로 인해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고 새로운 삶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부모님이 나를 덜 가치 있게 여기신 것처럼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알렉스였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작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알렉스는 내가 결혼 전은 우리가 번호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엘릭스는 2살 된 아들 존을 홀아버지로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하자. 엘릭스의 친절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었고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알렉스의 깊은 애정에 감동받아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5세의 결혼 후 알렉스와 결혼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2살짜리 제이엔과 함께 보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주는 것이 보람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없이 육아 일에 헌신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있는 남자와 재혼하는 것이 사회적 편견과 의심을 뒤집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낙관적 연애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제이에는 편식이 심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에게 다가가면 그는 겁에 질린 듯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존 이날을 온 마음으로 어머니로 받아들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매우 강한 낯선 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애정을 얻기 위해 매일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한밤중과 낮 동안 나는 우리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가 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앨릭스는 존의 진짜 어머니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제이에는 아직 당신의 얼굴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는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빠져나갔지만 그 말은 아내이자 새 엄마인 나에게 타격을 가하는데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앨릭스는 때때로 비교하는 것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처와 저랑 제시카가 만든 국물에 어떤 양념을 썼는지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 저녁 식사 중에도 쓸데없는 멘트가 난무한 제시카는 엄마가 되기 위해 애썼으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전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사실 결혼 전에는 저한테 비꼬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알렉스는 항상 저를 격려해주고 함께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결혼 후에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어요. 드라마틱하게 변했고 때로는 나를 작은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존이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알렉스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고통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혼을 고려했을 때 나는 특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고 특히 두려웠던 I told you 속담을 붙잡은 발언은 내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계속해서 집안일과 존을 키우는 일에 헌신했지만 존은 결코 나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그의 울음소리는 줄어들었다 빈번했지만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짓거나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이에는 앨릭스의 가족과 심지어 낯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존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점차 커졌고 그가 이룬 모든 작은 진전은 훌륭해졌습니다. 존이 유치원을 시작했을 때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치원 행사에 참여할 때 그는 마치 내가 그의 유치원 교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화가 나서 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대답만 내놓았을 뿐이고 어쩌면 그는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엄마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네 성장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거부는 내가 앨릭스에게 이 문제를 꺼냈을 때 내 마음을 크게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를 바꿀 것입니다. 그는 가볍게 말하겠지만 그의 말은 그랬습니다. 내 깊은 고민에 대해 진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존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존 엄마는 정말 당신을 많이 걱정합니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질문에 나를 좋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잔이 잠깐 보여졌습니다. 놀랐지만 그 후 그의 반응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좋아하시나요? 내 대답은 물론이죠. 물론이죠. 갑자기 그렇습니다. 잔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빠가 날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빠가 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 알렉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희 아빠가 내가 널 싫어한다고 했어? 혼란스러워도 존에게 설명을 요청했지. 그렇지 않을 거야. 속지마. 넌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너 때문에 가짜 엄마야. 내 진짜 엄마는 거실에서 뛰쳐나갔다고 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알렉스와의 이혼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어. 자네 생모 앨릭스는 어떻게든 모든 것을 나에게 비난했습니다. 잔이 나를 가짜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모두 그날 밤 앨릭스에 의해 조율되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앨릭스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존은 나를 가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런 생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앨릭스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이 당신을 미워한다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반박할 수 없는 분노만 느낄 뿐이었다. 이 사건 이후 알렉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남겨졌다.
존과 나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알렉스와 나 사이에는 점진적인 균열이 생기고 아이들도 성장했다. 특히 존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입학 준비로 바빴습니다. 이 배낭은 어때요? 좋지 않나요?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고급 배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배낭 가격에 놀라고 놀라울 정도로 높은 가격에 놀랐습니다. 정말 멋진 배낭인 것 같지만 예산을 꽤 초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알렉스에게 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부모님께 사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입학 선물이라고 무심코 제안했는데 내가 당장 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희 가족은 잘 살고 있고 손주에게 학교 선물도 기꺼이 줄 텐데 내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 가족 재정적 유연성이 있고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때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엘릭스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학교에 배낭을 선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저는 잔을 가족에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알렉스는 항상 우리 둘과 당신 가족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고 말했어요. 만약 당신을 혼자 방문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과의 어떤 교류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관점에서 엘릭스가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값비싼 배낭을 사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존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은 친손자의 사랑과 관심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려사항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엘릭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엘릭스는 내 반응에 눈에 띄게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거절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내면에서 다소 공격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티관계가 무슨 뜻인가요? 부모님에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당연히 되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몰래 결혼 전 저축한 돈으로 백팩을 사서 선물하려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존에게 주는 선물 놀랍게도 부모님이 우리 지역에서 그에게 배낭을 선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외조 부모님이 손자에게 학교에 갈 때 배낭을 주는 것이 항상 전통이었습니다. 존의 생물학적 엄마 가족이나 엘릭스의 가족이 지나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별 계획은 없었지만 존의 엄마는 바로 너야 사람하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존의 엄마로 인정하고 응원해 주셨어. 그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은 감동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 존의 엄마로 인정받고 그동안 변함없는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 힘든 시간들 너무 고마워요. 존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백팩을 골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 뭉클한 감사 인사로 어머니께 깊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안 감사함으로 떨리는 목소리. 시간이 지나고 새 배낭이 우리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존은 배낭을 처음 본 순간 설렘으로 눈이 빛나고 빨리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엘릭스는 존의 반응을 보고 더 조이를 꺾으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흔한 디자인인지 정말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 백팩은 매장 점원이 특별히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잔은 아직 작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배낭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엘릭스의 뒷사 만족도는 커졌습니다. 무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배낭에는 고급스러움이 부족합니다. 그는 엘릭스의 끊임없는 불평에 잔의 행복한 표정을 즉시 바꾸었습니다. 엘릭스의 말을 받아들이는 잔은 천천히 넣었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흥미를 잃은 후 비슷한 상황이 중학교 시간이 되자 알렉스가 가족들에게 선물로 명품 스포츠 가방과 학교 신발을 요구하는 행동이 더욱 뚜렷해졌지만 제이에는 알렉스의 영향을 받아 차갑게 행동했습니다. 중학생이 스스로 나를 욕하기 시작했다. 운이 좋게도 집안이 부자라는 이유로 아빠와 결혼한 것은 틀림없이 알렉스의 영향으로 나를 무시했지만 그땐 내가 눈감 아주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엘릭스와의 결혼 배경에는
내 가족의 부와 그의 일상적인 필요를 돌볼 사람 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의미한 대화를 끝내고 진지하게 공부에 집중합시다. 존이 나를 가짜 엄마라고 계속 불러도 존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를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혼하고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면 앨릭스와 존만을 위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자네 생모는 아니었지만 자네 어려움 나는 그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이엔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존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앨릭스는 대학 교육에 필요한 높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손자의 대학 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자연스러워야 돈이 당신에게 갈 것이므로 이제 존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앨릭스는 주장했지만 부모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큰 금액은 나에게 부당하게 느껴졌다. 그 부담은 배낭이나 스포츠 장비를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만약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빈정거림과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이혼으로 받은 위자료를 자네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부모님의 지원으로 다른 목적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는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이상적인 부모 자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본드 어느 늦은 밤 존이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제이엔이 밤에 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서 부엌으로 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졸업이 거의 다 됐고 취업 준비도 다 끝났으니 이제 인연을 끊어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녀의 존재는 분명히 불필요하지만 상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나도 가능한 한 빨리 불필요한 쓰레기 더미를 없애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든 이후로 앨릭스가 여전히 깨어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별도의 침실에서 나는 그가 늦게까지 깨어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ES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할 의도는 없었지만 그 내용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이엔은 가볍게 낄낄거리며 반복했고 자는 졸업 후에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으러 나가서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으로 대접할게. 그 제안에 감동을 받아 희미한 희망을 느꼈지만 그 다음 말은 나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어. 사실은 엄마를 졸업식에 초대했다. 초등학교 때 학교 행사에 자주 오곤 했는데 횟수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진짜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기대하며 그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이 대화는 마치 생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졌다. 그 행동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는 존을 키우기 위해 존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어도 유치원 때부터 학교 행사와 존의 삶의 이정표에 참석하지 못한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친어머니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초대를 받아 충격을 받았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관여하지도 않았고 아이의 교육에 기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알렉스가 이 일을 주도했을지 모르는 좋은 순간을 그토록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 일에 대해 어떤 배려나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그의 친어머니를 우선시하는 행동이 무자비하게 내 상처를 깊게 해준다. 내가 사라에 대해 전적으로 배은망덕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 그녀는 가족이 아니다. 이혼 후에 너를 어떻게 키울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다행히 우리는 편리한 가사도우미 사실 청소도 빨래도 잘했는데 솔직히 요리도 특히 도시락도 부족해서 항상 사줄 사람이 부족했다며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 돈으로 좋아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서 끝냈어요.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익을 얻다. 존과 앨릭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거기 서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내가 수년 동안 사랑을 담아 만든 도시락이 존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배신에 직면하여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배려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 같았고 내가 얼마나 무례한 대우를 받았는지 깨닫고 슬픔만 깊어졌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다리를 움직이고 더 이상 그들의 조롱하는 웃음을 들으며 조용히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애는 2살 때부터 키웠고 결혼 20년 동안 내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가족의 일원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들은 척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했다가 존의 대학 졸업식 날이 되자 그는 졸업 초대에 대한 감사 인사나 배려 한마디 없이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다. 파티 오늘은 저녁 먹을 필요 없어 그가 떠나면서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내가 그날 밤의 대화를 우연히 듣지 않았다면 나는 그 말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를 향한 작은 배려의 몸짓조차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오늘은 존이 친어머니 제시카와 알렉스랑 어디선가 식사를 할 것 같다. 알렉스도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펜과 종이를 꺼냈다. 오후 1시가 지나 집에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점심을 즐기고 있는데 알렉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림을 흘끔 쳐다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알렉스가 얼마나 정신없을까 상상하며 잠시 고의로 그 전화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벨소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결국 동정심을 느꼈다. 전화를 받고 대답했다. 응, 나야.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라, 지금 어디야? 메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에 그가 집에 돌아왔다고 나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면 내가 남긴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는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답변입니다. 이혼 서류가 이미 작성되어 있으므로 제출해 주세요. 알렉스가 깨달았다고 알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남긴 쪽지와 이혼 서류의 존재, 힘을 되찾은 그의 목소리 뒤에 숨은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이혼은 용납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알렉스가 반박하는 순간 나는 등록금 미납이 무슨 뜻인지 알렉스의 문제에 대해 속으로 다시 미소를 지었다. 등록금 미지급 문제가 이혼 발표보다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았어요. 오늘 퇴근인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나요? 알렉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존의 생모와 함께 대학 졸업식을 참석하던 중 등록금을 전처와 함께 서둘러라. 이번 달 말까지 등록금을 미납하면 졸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해서 당장 부모님께 연락해서 물어봐라. 돈을 이체하는데 왜 이런 일을 왜 내가 그냥 가정부로 고용해서 그런 역할을 맡을까? 내 말은 깊은 불만과 마음속의 노골적인 반항을 표현했다. 나는 단지 가사 도우미일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게다가 당신은 존이 어렸을 때부터 나에 대한 애정을 갖지 말라고 항상 주입시켰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존은 사실 당신을 존경하고 심지어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겉모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알렉스는 어쨌든 침묵을 지켰다.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등록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졸업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4학년 마지막 학기 등록금은 부모로서 내줘야 하지 않겠나? 알렉스와 존이 나에 대해 욕하는 대화를 나눈 며칠 후, 그날 밤, 대학에서 등록금 납부 통지가 도착했지만 단지 재정적인 자원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불할 의향이 없었다. 대학에서 여러 차례 상기시켜 주었지만 내 결정은 변함이 없었고 학생이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정된 졸업생으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지만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학의 규칙에 따라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행사 당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결국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는 엘릭스와의 통화를 마친 직후 오늘까지 약 $6,000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으로부터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등록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왜 돈을 준비하지 않았나요? 존이 LL과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대립적인 언어가 해당 문제에 대해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의도하지 않습니다. 내 일에 간섭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난 더 이상 질문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 그들의 비웃음을 들은 그날부터 나는 그들과 인연을 끊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들의 삶에서 거리를 두고 사라졌어. 그날 내 전화벨이 멈추지 않았지만 해결을 원하면 다음 날 즉시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받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방문하는 동안 시청 이혼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마지못해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현관문 열쇠가 바뀌지 않아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났다. 이게 무슨 냄새지? 썩은 음식 냄새와 비슷한 악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생활 공간에 들어서자 냄새의 근원이 뚜렷해졌고 TV에 흩어진 빈 식기 그릇이 보였다. 그리고 라면통과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설거지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게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이 버려진 불결한 옷과 양말이 쌓여 있었다.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말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는데도 이런 상태다. 기대의 범위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얼굴에 거친 턱수염을 기른 알렉스가 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직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나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왜 존의 수업료로 나는 결국 회사 자금을 허가 없이 사용했고 당신이 단지 $6,000의 모든 것을 횡령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횡령처럼 들리겠지만 별거 아닌데 해고됐는데 회사에서 돈만 갚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존 밀의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엉뚱한 짓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나 분노해. 차서 큰 소리로 소리쳤어. 난 알렉스의 어리석음을 참아봤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남긴 메모를 기억해야 해. 너도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난 살 수 없어. 너 없이 문제가 생긴 건 너나 너의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난 깊은 한숨을 쉬었어. 이알 제발 돌아와줘. 정말 사랑해. 그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애원했는데 알렉스가 난생 처음으로 널 사랑한다는 말에 공허함을 느꼈고 감동을 주지 못했어. 늘 남에게 맡기는구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솔선을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난 어수선한 방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고 그 속에 사는 알렉스는 버려진 음식 용기에서 바퀴벌레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경멸하며 웃었다. 존이라도 도망칠 환경, 머지않아 이 집엔 바퀴벌레밖에 살지 않을 것 같아 조롱하듯 말했지만 알렉스는 반박하지 못하고 묵묵히 내려다보며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새 삶을 시작했다. 3년 후 나는 새로운 삶에서 다시 행복을 찾았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인물이 천천히 다가왔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안녕 사라, 오랜만이구나. 엄마,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보이시네요. 내 앞에 서 있는 걸 보니 반갑습니다. 다름 아닌 앨릭스와 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이 많았고 그들은 어머니가 존에게 제공한 지원에 대해 한 번도 감사를 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여서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 외동이었으니 잘 와줘서 고맙다. 내가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건 당연하고 결국 나도 내게서 뭔가를 물려받게 될지도 모르지. 할머니께 제대로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혼해도 유산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존은 여전히 우리 아들이고 그들이 온 진짜 이유를 자랑스럽게 깨닫는 것이 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태도라면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불쑥 말을 이었습니다. 주위에 알렉스와 존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소란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들을 알아본 순간 한 남자와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알렉스와 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전 남편과 그의 아들이에요. 리엄과 에머에게 소개했는데 약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사 왜 여기 계세요? 리엄, 이 사람은 내 현재 남편 리엄과 우리 딸 에머입니다. 정말 제 아내가 당신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관리부 출신 맞죠? 네, 맞아요. 엘릭스가 당신 회사에서 일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리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릭스는 걱정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세러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든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아니, 알렉스가 할 말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존도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움츠러들었어요. 엠마가 분명히 말했어요. 조금 전에 당신이 상속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존, 당신은 어떤 것도 물려받을 권리가 없어요. 엠마가 한 말은요, 마치 당신이 엄마가 얘기한 의붓아들인 것처럼, 존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처럼. 엠마는 진심으로 웃었다. 항상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나를 얕잡아 보던 존은 이제 내가 엠마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위축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설명에 더 많은 것을 덧붙였다. 난 우리 엄마의 진짜 딸인데 어떻게 너 같은 의붓아들이 진짜 딸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어. 그래, 나는 엄마와 혈연 관계가 있는 진짜 딸이야. 너는 엄마의 외동딸이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니? 엠마 제이엔을 향해 조롱하듯이 말했다. 자네 얼굴은 갑자기 내가 생물학적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완전히 붉어졌다. 실제로 리엄은 나의 첫 남편이었고 에머 보언 투어스는 리엄의 보수적인 부모에 의해 나에게서 멀어졌다. 리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에머와의 삶을 빼앗고 나를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의 가족은 오랜 사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시아버지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 에머는 마지못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에머는 나의 부당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리엄에 의해 사랑스럽게 자랐으며 엘릭스와의 결혼 기간 동안 그녀가 어떻게 동정심 많은 여성으로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따뜻한 편지를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에머와 직접적인 교류를 한 적이 없지만 리엄은 그녀를 부모님에게 여러 번 손자로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연결로 인해 나는 어머니를 통해 에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에 대해 궁금했지만 엘릭스와 결혼하는 동안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그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내 감정이 그에게 도달했다고 느낀 적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엘릭스와의 이혼이 확정된 후 얼마 후 애정보다는 인내심으로 그를 키웠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리엄이 나에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혼했고 우리가 다시 결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엄은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재혼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의 경력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혼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엘릭스와 존과 공유했습니다. 엠마는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중얼거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그가 단지 고용된 가정부로 대했던 그 여자가 실제로 누군가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그 집의 딸이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했습니까? 그녀는 존에게 그의 동기에 대해 침착하게 질문했지만 그것이 그가 자신을 변호한 이유는 아니지만 에머는 그를 더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엄마와 엘릭스 사이의 결혼은 궁극적으로 할머니의 유산을 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들은 엠마의 차분한 말에 직면했다. 존은 몰래 눈꼬리를 닦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엠마에 대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았고 알렉스의 영향 없이 올바르게 자랐다면 더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 같았다. 내가 낳은 아이와 내가 키운 아이는 이상적인 행복의 전형일 수 있었지만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행히도 자는 엘릭스의 특성을 강하게 물려받아 그와 똑같이 자라는 자네 성격을 고려할 때 에머와의 관계는 실제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에머의 관점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를 키우는 방식에 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농담 반으로 사과하면서 에머가 확실히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잔이 총에 맞은 모든 사람 앞에서 거부된 에머와 더 이네리턴스 둘 다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바랍니다. 나를 날카롭게 훑어보았지만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알렉스의 영향으로 자란 희생자라는 것을 이해, 하지만 성인이 되어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버지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떠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리엄의 말은 앨릭스와 존을 향한 완벽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냉대를 연상케 합니다. 한때 받은 앨릭스는 리엄의 회사에서 계속 일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위태로운 지위로 매일 나는 그가 전처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가 이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앨릭스를 고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내가 리엄에게 물었을 때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를 슈퍼비전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당신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마음이 압도적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전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우리와의 관계를 끄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는 수년 동안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과 당신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이에는 에머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하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상속을 확보하기 위해 그는 한때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으며 앨릭스가 얻은 것이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이 불행의 길을 밟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도전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를 밟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때 그의 어머니로서 그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에 대한 증거인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이제 나는 리엄과 에머를 떠난 후 평화로운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리엄과 에머는 시댁에서 경험한 실망의 깊이를 목격하고 그들의 결정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나를 보내주려 하지만 그때쯤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과거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행복한 순간도 많았죠. 그의 말에 나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지만 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엠마의 결혼식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으며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내가 겪은 일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고 풍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행복을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 삼아 과거의 고난을 웃음으로 바꾸는 힘과 희망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남편분을 모실 테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답례로 이혼하라고 하면 마크가 대신 말했지. 그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은 귀찮은 일에 지나지 않았어. 마크가 몇 년 동안 나를 이용하고 나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기진맥진에 쓰러지자 옆에 있던 미아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를 생각하면 최선을 다한 미아가 속삭이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그녀가 맞았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몰랐던 기회였다. 마크와의 인연을 끊을 때가 있었다면 지금이었다.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텐데 마크는 이혼 후 지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둘이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후회하게 하라. 그러면 사랑이 있는 한 그들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마크에게 미소를 짓고 미아와 아바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이름은 제시카. 53세의 가족이 운영하는 제과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지만 가족 사업이다. 기술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회사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도시에 매장이 몇 개 있고 가족 외에 직원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장은 제 남편 마옥이고 저는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녀 에이버와 미아, 우리는 최근에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목이 막혀서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는 에이버와 미아를 데려왔지만 마옥는 에이버와 미아가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꾸짖을 이유를 찾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그 사람이 왜 더 친절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가슴이 아프네요. 오드리가 학교에서 명예를 얻었을 때 우리 딸 오드리에게도 가혹하게 대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크는 그 사람을 칭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오드리는 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녀는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옥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항상 마옥의 입장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결혼 초부터 딸이 아닌 아들을 낳자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 직접 키우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그 사람 아버지잖아요. 아들 없는 게 당신 잘못이. 비난하지 마. 마크가 목소리를 높여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이혼에 대해 수없이 생각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 마크가 된 이유는 약 30년 전 내가 아버지에게 은인이었을 때였어. 저는 20대였고 막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고 우리는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있었고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마크의 부모님은 금융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마크와 내가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생명주를 빌려주겠다는 제안은 전략적인 결혼처럼 들렸지만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직원이 많은 아버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마크와 결혼하라고 애원하셨다. 거절했지만 중매 결혼이 흔했고 부모들이 자식의 배우자를 정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마크에게 맞서지 못하고 왜곡된 관계에 빠지게 됐고 당연히 마크가 하는 말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대 가져갈 수 없었다. 어느 날 마크가 이혼 생각을 하다가 내 아버지 회사를 누가 물려받을지 물어봤어. 가족 사업이니까 아마도 가족 중 누군가가 내 동생 제임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꽤 유능해. 내 형은 나한테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마크가 눈살을 찌푸렸어. 제임스는 신뢰할 수 없는 숙련된 제과업자입니다. 나는 그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자동화는 아직 많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여전히 손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입니다. 마옥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한 나는 자신있게 웃으며 그가 성공한다면 내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내 척추를 떨게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인수될까 봐 두려웠다. 나는 제임스에게 제임스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즉시 상의했다. 마크가 사장 자리를 맡게 놔두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 사람은 이름뿐인 사장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임스는 웃었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회사에서 은퇴하셔야 했고 그 다음에는 마크가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차기 사장으로 선임되어 직원들 앞에서 장인어른을 위해 연설을 하셨습니다. 회사가 회복되고 마크 부모님의 빚이 갚을 때까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다가 마크 부모님은 금융사업이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셨으나 아버지는 마크 부모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이혼을 원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마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여 회사를 마크 손에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드리가 결혼하고 집을 떠난 지 10년쯤 지나서 딸과 그 남편이 내 손녀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남겨진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기관에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에이버와 미아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지만 어떤 이유로 마음은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소녀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녀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할 것입니까? 마옥가 나를 위협했지만 이번에는 마옥가 마지못해 에이버와 미아를 데려가기로 동의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면 결국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자마자 그는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소음을 그만두는 것이 귀찮습니다. 미안해요. 조용한 에이버. 그 사이에 미아가 더 단호하게 마크를 쳐다볼수록 그 표정이 왜 문제야? 아니 그럼 그만 쳐다봐. 미아는 마크의 큰 목소리에 움찔했다. 참을 수 없어. 내가 개입했다. 제발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둘 다 겁이 났어요. 알 수 없나요? 그 사람들이 규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음번에 저를 욕한 거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착한 아이들이니까 짜증이 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마크가 충분히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소리치는 동안 제가 마크를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는 것처럼요. 마크가 무서웠어요. 자유롭게 키울 수 있어서 안도했어요. 속으로는 어느 정도 안도했어요. 어느 날 아바, 미아와 함께 쇼핑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크의 차가 우리 아파트 건물에 주차되어 있는 걸 봤어요. 여기 주차가 막혀요. 불평이냐? 그 순간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앉은 모르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 나를 보더니 얼굴을 비틀어 희죽희죽 웃었다. 아, 그 집 아줌마 아니었으면 집 아주머니? 그 여자가 웃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넌 제시카 맞지? 남편의 외도도 눈치채지 못한 눈치 없는 아내. 내가 마크의 모든 걸 깨달았다고 하자마자 그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순진한 그녀의 말이 그 순간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마크가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아, 제시카 타이밍이 딱이네요. 케이트랑 여행 가려고. 케이트 여행 뭐죠? 그게 내가 말하는 거잖아. 이해했지. 마크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자 케이트라는 여자가 차에서 몸을 기울였다. 내가 너희 회사 사장을 데려갈게. 너희 남편은 나니까 우리 이혼해야 한다는 거야? 케이트 대신 마크가 대답했다.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어쨌거나 항상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마크가 이 말을 하니까 몇 년 동안 나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나를 버리더니 갑자기 기분이 지쳐 땅바닥에 구겨졌습니다. 이해해. 내가 놀랄 만큼 이해하고 있는 걸 한 번만 남겨둘게. 물론 난 몇 년 동안 이혼하고 싶었어. 비꼬듯 말했어. 마크는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고 만족스러워서 내 뒤에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마크의 목소리가 불렀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있어 서명하고 제출해. 마크를 쳐다보며 차가 출발하는 소리에 코웃음을 쳤어. 아바와 미아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눈물이 넘쳐 참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렸다. 괜찮아. 여기도 내 손수건을 써. 그리고 내 것도. 아바와 미아가 손수건을 동시에 내밀어서 더욱 울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 아바와 미아의 손을 꼭 잡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갔다. 아바 미아 시작. 이삿짐 싸기 무서운 남자는 두고 가자. 내 여기 활기 넘치는 반응에 마음을 정리하고 서명을 마친 후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 사이에 방의 짐 정리를 시작했다. 이사 업체를 정리하고 집을 나왔다. 우리의 새 집은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 제임즈와 저는 주로 창고로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에 마오가 이혼했습니다. 나는 손녀들과 함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단독주택이라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아도 걱정이 안 됐고 기분이 정말 좋았고 나중에 혼나지 않고 자유를 즐기는 것 같았던 에이버와 미아도 같은 기분이었나 보다. 마옥에게 위자료를 구했지만 마옥 불합리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피웠지만 제시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손주들을 우리와 함께 살도록 데려왔습니다. 그런 주장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후에 퇴근할 때 케이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케이트가 나한테 다가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중얼거렸는데 무슨 짓을 한 거야? 뭔데 헷갈리냐? 고개를 갸우뚱하니 퓨리어스한 표정의 케이트가 다가와서 집세 연체라고 했어. 아, 집세 잘 됐네. 그냥 내야지. 낼 방법이 없네. 한 달에 $1000밖에 안 주는데. 케이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야 한다고. 내가 그랬어.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당신이 $1000로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집세를 지불하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크는 그가 사장이 되었을 때 고급 부서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드리가 어렸을 때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큰 집이 필요했지만 마크는 새 회장으로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곳에서 살아야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사는 곳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마크가 고급 아파트방을 택한 거고 케이트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임대 대출금이 $1000였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보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은 나였다고 말했는데 케이트 얼굴이 빨개지고 입술을 깨물고
내가 그 사람이 부유한 대통령인 줄 알고 결혼했다며 돈을 내는 건 너도 똑같이 해야 할 것 같아. 연애 중에 눈치챘을 텐데 그냥 외도였으니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한숨을 쉬며 여전히 투덜거리는 케이트를 지나쳐가서 책임을 져라.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내 남편이냐? 그럼 너희 둘이 내가 나갔다가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집에 갔다고 얘기해야지. 마크가 날 기다리고 있었잖아. 넌 늦었어. 제시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낯선 사람이군. 내가 사장이야. 직원이랑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마크가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직원들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토론을 회의실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회의실에서 얘기하자. 무슨 일이냐? 불편해서 다른 사람도 듣고 싶어. 마크는 희죽희죽 웃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는데 바람 피운 사람이 너라서 그렇지 않을까? 짜증나서 반박했다. 마크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알았어. 회의실에서 얘기하자. 마크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서둘러 회의실로 들어왔다. 마크가 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뭐야? 마크가 과감하게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 의구심에 혼인신고 서류가 보였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앞에 있는 결혼증명서를 옆으로 치우고 왜 잘 돌아가야 하는지 표시하라고 하더군요. 케이트는 집안일도 못하고 항상 비싼 브랜드 물건만 원하는데 마크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더 나았을 테니 재혼해도 나쁘지 않을 텐데 너무 놀랐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됐고 그 사람은 재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낡은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그래서 저항했다. 재혼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손주 2명을 혼자 키울 수는 없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결국 일하고 있어요. 내가 콧방귀를 뀌자 마크는 짜증나서 주먹을 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이대로 닥쳐 나가야겠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손녀들을 여기로 데려온 내 잘못이야. 마크가 폭탄을 들고 있는 것처럼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끼어들 틈도 없어서 그냥 말하게 하다가 내 찡그린 얼굴을 눈치채고 마크가 갑자기 머뭇거리기 시작해서 대화가 끝났는데 재혼에 대해서는 재혼 안 한다고 했어. 확고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마크가 어깨가 축 처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대화가 끝난 것 같다. 마크한테 등을 돌리고 잘 나갔다가 마크를 회의실에 두고 일하러 갈 거야. 제임스가 제임스였던 곳으로 곧장 가니 잠깐만 무슨 일이야? 언니 사실 나 마크랑 나눈 대화도 공유하고 제임스한테 어떤 진전이 있는지 물어봤어. 여기 다 괜찮아. 지금 당장 준비하면 돼. 응. 제임스의 미소를 보고 나한테 맡겨줄래? 제임스는 마크와 달리 믿음직한 형이라 안심이 돼서 몇 시간 뒤 점심시간에 왜 마크가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한테 할 말이 없어. 방금 전화벨이 울렸어. 제임스가 보낸 메시지야. 듣고 있니? 나를 무시하면 해고해도 괜찮습니까? 그런 이유로 나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맞다. 나에게는 마크가 말을 마치기 전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사람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와봐. 좋은 기회야. 사과할 게 당연하지. 그냥 걷기 시작했다고 같이 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갔다.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회의실을 가리켰지.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며 회의실 문을 열었는데 안에 이사진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건 이사회. 이사회 내 회장 해임을 요구하자 마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을 더듬더니 회장 해임을 말을 더듬었다. 쉽사리 안 되는 회사야. 이 회사는 가족 소유 회사야. 저를 포함해 모든 주주들이 여기 있어요. 마크를 이사회 앞에 끌고 가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사장 해임 요청을 시작하자 잠깐만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 회사에서 돈을 가져갔지? 마크와 이혼한 직후에는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회계사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마크가 회사 자금을 케이트의 라비쉬에게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니다. 점원이 누군가를 나를 착각한 것임에 틀림없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제임스의 아내로부터 나왔습니다. 가족 소유 기업의 장점은 거의 모든 직원이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실수이고 가족으로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당일 저에게 도착했기 때문에 귀하는 해고되고 횡령으로 고소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실수가 있을 테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제시커 마옥과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의 반격을 예상했습니다.
나는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스위트의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아버지가 회장이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새로운 캔디를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 공정에 대해 함께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공정 없이는 특허 공정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었고 사탕은 인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인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억제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식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내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아버지의 주식에 대한 적법한 상속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마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미아는 가족 모두가 싫어한다고 말했고 마크는 이사회 회의 후 정말 불쌍한 광경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장으로 해고되었고 다음 날 회사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약 한 달 정도 걸렸고 이혼 직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크는 회의가 끝난 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특히 우리가 회사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횡령 혐의로 유죄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마크는 횡령으로 갚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돈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지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 케이트와의 이혼도 점점 난잡해지고 있다. 횡령 사건이 해결되더라도 마크 해임 이후 그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원래는 제임스가 물려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나로 바뀌게 되어서 에바 사장과 미아 사장이 사탕 만들기에 관심을 보이고 나중에 크면 내 뒤를 이어받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미래가 기대된다. 지금은 그들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노력할 거야. 학습장애 자매를 내 엄마에게 줄게. 나츠키가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는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내 안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그렇게 될 거라면 그 손녀를 나츠키에게서 빼앗기로 결심했다. 스우키가 더 이상 손녀와 관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세요. 나는 그녀를 받아들이고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후 나츠키는 어떤 사건 이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내 이름 이즈 타카코. 나는 출판사에서 원고와 도서, 잡지의 교정 오류를 확인하는 교정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애니메이션에서 일본 영화, 공포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 감독으로 숙련된 영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장 저희 창작 부부에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저희 아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아들 나와 남편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츠키는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33세라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두 딸을 키웠고 그 딸들은 둘째와 쌍둥이입니다. 에이미 중 한 명은 학습장애의 징후를 보였고 그녀의 여동생 리너는 처음에는 상태가 경미한 것으로 진단되었지만 성장하면서 장애가 더욱 뚜렷해졌고 이제는 둘 다 에이미와 함께 특수교육 수업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찍 남편을 잃은 나츠키에게는 장애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과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나츠키를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츠키도 일하고 밤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때 우리가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손녀들은 아직도 우리 아들이 죽은 후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츠키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나츠키가 어떤 남자에게 반하기 전까지 그녀는 딸들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 나츠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엄마 제가 데려갈게요. 리나 피아노 레슨 받으러 가니까 지금 에이미 데려다 줄게. 5분쯤 뒤에 도착할게.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전화야. 나츠키가 내 일정을 배려해 미리 알려주곤 했는데
요즘 갑자기 와 그녀의 피아노 레슨 일정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전 협의 없이 에이미를 데려가고 싶어 갑자기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 모두 일이 있어서 사전 확인 없이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츠키 리나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존경합니다. 근데 매번 갑자기 강요하면 우리는 힘들어. 근데 오늘은 쉬지 않니? 엄마 달력에 이번 달 매주 화요일은 쉬는다고 했었지. 나츠키는 손자를 자주 데려오니까 우리 일부터 가족까지 다 알고 있어 상황이 쉬는 날에도 치매적이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 예고 없이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우리가 그녀를 돌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우리와 함께 남겨두면 문제가 됩니다. 논의 이해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할게요. 잠시 멈춘 후 나츠키가 마지못해 대답했고 동시에 그녀의 희미한 혀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나츠키의 차가 입구에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짜증을 억누르며 입구로 향했는데 입구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에이미는 그냥 할머니네로 가. 입구에서 나츠키가 아미에게 하는 강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문이 닫히는 소리가 딱 한 번 들렸다. 나츠키는 차 안에서 아미에게 내리지 않고 지시한 뒤 충격을 받고 다시 차를 몰고 갔다. 나는 급히 입구로 가서 인사를 했고 거기 입구에 혼자 남겨진 에이미를 발견했다. 에이미 엄마는 어디 갔나? 에이미는 이해하지 못했다. 상황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에이미의 어깨에 양손을 얹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단지 나를 궁금해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에이미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 늦어져서 복잡한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서 질문이 쏟아지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다. 내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에이미는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애교 섞인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에이미 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그녀가 에이미와 이야기할 때 갔던 쇼핑 피아노 레슨 너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에게 말을 서두르면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녀가 당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심호흡을 하고 내 감정을 진정시킨 다음 에이미는 내 주먹 중 하나를 가리키는 질문을 이해한 것 같았고 리너와 남자에게 놀라운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어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심코 에이미에게 저 사람이냐고 간절히 물었더니 엄마 친구 리나 친구 아니 엄마 남자친구. 에이미가 행복한 미소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나츠키는 딸을 두고 리나 피아노 학원에 새 남자와 가는데 왜 에이미를 놔두나? 그 대답은 그날 저녁 피아노 레슨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픽업 시간이 되자 나츠키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히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학교가 없었고 집에서 아미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문제지만 도대체 나츠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고도 없이 그녀를 우리와 함께 남겨둔 것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했습니다. 나는 에이미와 함께 나츠키가 그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 칭찬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나츠키의 삶이 이미 나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죄송하지만 에이미가 오늘 밤에 묵을 수 있을까요? 레나님이 열이 나셨어요. 에이미가 감기에 걸리는 게 싫어서 에이미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랐는데 오후 9시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에이미는 목욕과 저녁 식사를 마쳤고 우리는 나츠키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나츠키의 목소리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자신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을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사과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까 아미가 해준 이야기 나츠키가 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괜찮아 오늘 밤은 우리가 돌봐줄게. 내가 망설이는 걸 눈치채고 에이미랑 놀고 있던 남편이 빤히 쳐다보더니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나츠키에게 우리는 하자고 말했다. 남편이 제안한 대로 에이미를 밤에 데리고 있을 거예요. 상황을 이해 하지만 일찍부터 알고 계셨죠. 피아노 레슨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나요? 내가 막 데리러 가려고 했을 때 정말 미안해요. 리나님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다음번엔 더 조심할게요. 무책임한 반응은 이제 짜증만 더할 뿐입니다. 사전 예고 없이 꼭 미리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데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 애교처럼 달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너무 놀라서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의 도전을 준비하며 에이미와 남편에게 돌아왔다. 에이미,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자. 엄마는 레나가 아파서 너를 데리러 오지 못해서 레나 옆에 있어야 했어. 집에 갈 생각이었던 에이미가 화를 내서 내 단어 선택이 좋지 않았나 봐. 그녀의 일상이 무너지자 패닉에 빠진 에이미는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녔고 집에 가고 싶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을 전환할 수 없는 듯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근처 소파에 쓰러져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괜찮아. 지금 아미를 응원하자. 에이미가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손으로 바닥을 치는 건 지금에 비하면 정말 끔찍했지만 자라면서 아미는 성숙해진 것 같았고 에이미가 이럴 때마다 증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접촉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사용합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6년 동안 배운 내용이에요. 진정하고 미안해요. 에이미는 왜인지 항상 우리에게 사과해요. 울면서 혼날까 봐 두려운 듯 떨리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나츠키한테 받은 끔찍한 대우 때문인지 몰랐을 때 사실 화난 건 아니고 사과해야 할 건 나야. 그렇지, 에이미한테 끔찍한 말을 했어. 굳걸걔는 이해 못했는데도 내 말은 내 표정에서 내 감정을 읽었나 봐. 나를 보고 의기소침한 아미 말이 어려운데도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 착한데 장애가 있다면 어쩌나 이 상냥한 모습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에 웃어주는 남편의 제안에 잠자리에 들자 에이미는 수면 모드로 전환했고 다음날 아침 행복하게 그와 함께 침실로 갔다. 어제는 레나의 열이 하룻밤 쉬고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구해줬어요. 나츠키가 거의 마음이 있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옆에서 전날 밤에 대한 후회 없이 문장 끝에 마크를 표시하세요. 리너는 뭔가 부르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에이미의 눈이 빛나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나를 두고 나츠키를 안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집에 있어요. 에이미, 환영합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자. 우리. 나츠키는 애매포옹에 반응했습니다. 나츠키의 미소를 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에이미에게 약간 역겨운 표정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제가 본 것이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나에게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위화감이 걱정거리를 잘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면 나츠키가 이렇게 말하고 에이미의 손을 머리에 잡았으니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녀는 집에 거의 없고 그에게 돈을 줍니다. 그녀는 내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얻은 돈과 콘서트에서 얻은 보상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에이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에이미를 큰돈으로 남겨두고 이제 엄마는 에이미가 떠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가 곧 와주세요. 에이미를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에이미만 돌봐주세요. 편지 내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고 편지 끝에 이메일 주소가 적힌 것 같았어요. 나츠키가 리나의 피아노 재능이 꽃 피우면서 꽃 피웠던 걸 기억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곳에서 공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레나는 실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제는 피안계의 신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이 너무 위험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세포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게 꽤 흔한 것 같아서 대중의 시선을 받는 아이의 부모로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무심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너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주소가 그녀의 주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빠르게 휴대폰 연락처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녀가 통신에서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했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메일 주소가 리너의 것이라고 믿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너의 주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제 편지를 읽으셨군요. 안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에이미를 도와주세요. 밤 10시가 되자마자 답장이 왔어요.
아마도 그녀가 그날 밤 그녀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리너와 내가 여러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이메일도 꼭 삭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별로 아프지는 않았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 보러 가라고 거짓말을 했어. 나는 피아노 친구 집에 남겨졌고, 엄마는 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갔고, 그 사람은 음악가 같고, 엄마는 그 사람을 쫓았는데, 내 콩쿠르 상금과 연주회 수입을 그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 난 괜찮아. 그런데 에이미는 집에서 엄마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는다. 에이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늘 웃고 있는데 혼나고 나면 주체할 수 없이 울게 된다. 엄마는 이제 엄마에게 돈을 주면 우리보다 그 남자를 더 걱정한다. 엄마는 기분이 좋지만 에이미가 곁에 있는 한 엄마는 계속해서 에이미를 가혹하게 대할 거예요. 그 남자는 에이미를 너희들과 함께 남겨두자고 했어. 아마 아미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할 테니 도와줘. 아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이메일을 끝까지 보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살짜리 소녀는 자신의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이 자신을 희생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엄마는 정말 끔찍한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너한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내가 피아노를 칠 수만 있다면 괜찮을 거야. 엄마가 억지로 강요하면 내가 필요할 거야.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협박할 거야. 게다가 연주를 더 잘하고 싶어. 만약 그게 나한테 유리하게 이용된다면 그 사람은 가요계에 연줄이 있는 것 같으니 최대한 활용해 볼 테니 걱정 말고 아미를 잘 챙겨주세요. 그녀는 정말 6살밖에 안 됐을까? 그녀의 메시지는 너무 성숙해서 리너가 정말로 강한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리너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자신을 너무 세게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우리를 의지하고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락을 잃지 않는다. 이 3가지를 약속하고 한 달 뒤에 리나를 돕기로 했다. 나츠키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고 남편과 나는 계속 불편을 겪었지만 아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스럽게 돌보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이 새로운 편곡을 한 달쯤 후에 리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츠키는 AMI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곧 해외로 갈지도 모른다고 리너의 피아노 선생님은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성공한다면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당신이 에이미를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에이미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키의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나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 중요한 소식을 비밀로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츠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에이미를 거실로 데려갈 수 있겠나? 나츠키랑 단둘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남편은 내 표정을 이해한 듯 에이미와 함께 거실을 나갔다. 사실대로 말해봐. 레나가 해외로 나가는 이야기는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친구가 말하길 당신이 남자와 함께 시내를 걷고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이 무의미한 비밀을 지킬 계획이라면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내 친구가 그녀를 봤다는 이야기에 대답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나츠키의 진실을 밝히려는 결심을 흔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행동은 필요 없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그녀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말투와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이 친절한 나츠키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미가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재혼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레나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보상합니다. 여전히 잠재적인 파트너를 멀리하게 되므로 저와 리너의 행복을 위해 에이미를 데려가셨으면 합니다. 리너에게 양아버지가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더 좋을 것입니다. 뉘우치기엔 너무 먼 상태. 나츠키가 태연하게 말했어.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혔고
그녀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손자 맞다 쓸데없는 부담은 가계에 부담을 줄 뿐이야. 에이미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나츠키를 더 이상 사람으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미를 위한 어머니는 에이미가 아무리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에이미가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수키의 말과 태도가 아닌 아미의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저를 화나게 했지만 이렇게 무심하고 쓸모없는 엄마. 밑에서 자란 것보다 우리에게 아미는 소중한 아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반박할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으로 그녀를 돌보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럴 경우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녀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에이미를 돌볼 것이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에이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는 그 사람 엄마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뭐든지 내가 그런 쓸모없는 아이를 없앨 수 있다면 내 말대로 해라. 이 나츠키는 아무 말도 없이 안도한 듯 팔을 높이 뻗었다. 에이미에게 그녀는 우리 집을 떠났고 에이미는 우리의 입양아가 되었습니다. 초기 기간은 그녀의 어머니를 잃고 소란스러웠고 에미는 그녀에게 엄청난 감정적 부담을 안겨주었고 우리는 의사 지인에게 연락하고 전문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에이미의 남성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치료시설과의 협력 덕분에 정신상태 에이미는 몇 달 만에 학교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휴일이었고 우리는 보기 드문 가족의 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누가 벨을 울릴 수 있는지 무례한 방문에 너무 짜증나서 문으로 가서 움푹 들어간 구멍을 통해 방문객을 보고 얼굴을 찡그린다. 당신이 거기 있는 걸 알아 돌려줘. 에이미 너희 도둑 가족 거기 서 있지 않고 수키와 10년 전 인연을 끊었다는 소문이 남자친구가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무슨 일이야 왜 문 앞에서 시끄러운지 어떡하지 나츠키가 어쩌다 주소를 알아내고 갑자기 나타나더니 인연 끊을 때 어쩌지 나츠키 우리는 직장 때문에 도시의 주요 지역에 새 집을 사러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남편을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그녀를 들여보내도 괜찮습니다. 에이미는 이제 16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발달 문제는 안정되었고 의사소통 방법을 성공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렬한 집착을 갖고 있고 흡수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눈치채지 못한 채 활동하면서 그 특성은 그녀가 특정 벤처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늦었습니다. 나츠키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들과 함께 살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선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남자친구 옆에 대립적인 자세로 팔다리를 꼬고 우리를 노려보며 불만을 표시했고 나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친척이 아닌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0년 전에 당신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에이미는 근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대에서 글쓰기에 열중하다 주변의 소음과 우리의 말다툼에도 개의치 않고 감사하게도 M의 집중을 알아차린 나츠키 상태는 이상하게 싱긋 웃으며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에이미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므로 그녀를 돌려받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엄숙한 얼굴의 남편이 나츠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싫다고 해서 그녀를 버렸고 에이미가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에 동의했다. 에이미는 편지를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떨어져 살 이유가 없잖아. 나츠키의 권리 가득한 반박이 날 화나게 했어. 너의 이기적인 행동이 아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아느냐?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된 나츠키의 행동은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감정을 소란스럽게 휘저을 뿐이었다. 한때 그녀는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방해했다.
고맙게도 친구들과 특정 아이의 도움으로 에이미는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내가 그녀를 잘 돌볼 테니 에미를 돌려주라고 이미 잘라버렸습니다. 이미 수키가 공격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논쟁 없이 에이미를 넘겨달라고 그녀를 방해한 것은 에이미 자신이었습니다. 분노에 떨며 펜을 던진 에이미는 나츠키의 얼굴을 아슬아슬하게 놓으며 그녀를 향해 행진했다. 너는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내가 방해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나를 차버리고 이제 척하는구나. 엄마가 되려고 나를 웃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린 에미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든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로 받아들였으며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에이미는 변했다. 치료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감정 표현력이 커졌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에이미는 자신을 버린 엄마를 원망하는 능력을 연마했다. 버린 나츠키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와의 새로운 삶을 원했지만 나츠키는 리너가 그녀를 배신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당신이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서 나를 찾으러 올 줄 알았습니다. 나는 만화로 돈을 벌고 있지. 내가 그 영화의 작가라는 말에 나츠키의 얼굴에 충격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 이후로 에이미에게 많이 노출되었다. 나츠키는 에이미가 리나처럼 피아노를 치길 바랐지만 에이미가 그러지 않았을 때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재정적 잠재력이 없음 네트수키는 리너에게서 배운 사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에이미에게 관심을 보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고 그녀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데려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에미가 특정 영역에서 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 에이미는 남다른 미적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에 관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녀의 작품이 예외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만화는 우리 출판 편집자에게 즉시 받아들여졌고 애니메이션 각색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영화 거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에이미의 재능은 번성하여 이제 성공적인 만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에이미의 재능은 금세 그녀의 천재성을 입증했습니다. 나는 리너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너도 나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 남자한테 쓴 돈과 도박으로 빚을 갚지 않았니? 지금 너 같은 유독한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너의 모든 악행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가 내 진짜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는 에이미의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함 스우키가 아니라 그녀의 혼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녀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옆에서 나츠키는 아미에게 화를 내며 널 낳은 부모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태어나달라고 한 거야. 방금 나를 낳고 너 좋을 때 나를 버렸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당신 같은 더러운 여자에게 돌아가는 당신 같은 어머니와는 아무 관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나츠키가 반항하며 일어섰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에이미에게 막 달려들려는 듯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끼어들려고 할 때 거실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감옥에 가두었어도 괜찮아요. 이 말을 듣고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리는데 거기 이탈리아에 있을 예정이었던 레나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레나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탈리아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 선생님께 수업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에이미에게 연락을 하다가 결국 그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할 거라 생각했어요. 할머니 말씀에 당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에이미와 계속 연락을 했다는 게 다행이었죠. 이 리너는 에이미에게 다가가서 에이미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더 많을 촬영했습니다. 에이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녀를 보호해준 것은 리너였습니다. 리너는 음악 업계에서 그의 인맥을 활용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츠키 옆에 있는 남자를 이용했습니다. 혹시 동경했던 해외 피아니스트를 만나기 위해 꿈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결국 나츠키를 떠날 생각도 있었다. 이건 내 꿈을 위한 투자니까 전혀 부담은 아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몰래 통장을 개설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준 돈은 내 수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돈과 법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리너는 이제 라이벌 어른들과 그녀는 그녀의 가족 상황을 그녀의 직장 연락처와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소속사는 리너가 그녀의 꿈이 실현되고 살 곳을 확보한 이제 리너가 자신의 계좌에 충분한 저축을 적립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리너 아미에게 나츠키와 그녀의 동행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츠키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눈에 띄게 흔들렸다고 말했습니까? 옆에 있는 남자도 이번 차례에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당황스러웠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시간을 많이 줬으니 이제 당신은 만족해야 합니다. 체중이 너무 커서 내가 더 큰 성공을 거두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리너와 나는 항상 어머니가 없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와 임양에 관해 논의해뒀어요. 필요한 건 부모님의 동의뿐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처리해달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리나와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잘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둘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이렇게 많은 걸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나츠키 이걸 보고 맹렬하게 내 발신자에게 다가가는 걸 보고 너야말로 리나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가득 채운 건 너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알아서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의심한 적도 없고 항상 위로해줬지.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없고 에이미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신 우리 아빠이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츠키는 한 번도 두 분의 반항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소파에 힘없이 쓰러져 세상이 끝날 것 같았던 아미가 나츠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모습을 보여준 엄마의 사랑의 시간을 노리면서도 최후의 일격을 가했고 또 넌 그녀를 스스로 밀어내서 남자에 빠진 넌 부모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에이미와 리나도 내 남편과 나에게 소중하게 키워질 거야. 다시는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에이미와 레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츠키를 듣고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에이미와 리나에게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그들이 나츠키를 갖고 싶다고 표현했고 그 남자가 내 남편을 운전하여 쫓아냈을 때 그녀의 간청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끈질김은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중한 경고로 이어졌고 나츠키가 몇 번 더 시도한 후에 마침내 그들을 놀라게 했고 그 남자는 두 사람을 되찾으려는 그들의 지속적인 성가신 행위로 인해 아미는 스토킹 법안에 따라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미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지하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나츠키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남아있던 불안감이 해소되어 에이미와 레나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하기 위해